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전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무엇보다도 민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청와대 회동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이 들어왔는데 한번 그 영상부터 보실까요? 몇 개요? 예, 지금 두 분이 만나서 상춘제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셨는데요. 신성범 의원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뭐랄까 두 분 다 대통령이나 윤 당선자 긴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서먹서먹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만 그래도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너무 좀 오랫동안 이게 국민들 보기에도 거기에 뭐 어떻다는 뭐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긴장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예. 들고 한쪽이 먼저 더 확 풀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첫 느낌은 약간 둘 다 좀 긴장한 것으로 보이죠. 예, 김두수 총장 대체로 저렇게 그 만나면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가 상춘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전부인데 뭐 그동안 뭐 좀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선거 과정에 있었던 뭐 인상적인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일련에 뭐 조금 불편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좀 편하게 서로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예. 좀 여유 있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여기서 같이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약간의 중간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막 딱 두 분만 하니까 두 분 성격에 특히 또 약간 뭐 현직 대통령과 또 당선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먹서먹한 감정 때문에 그런지 약간의 거리감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일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서먹서먹해 보이는 건 틀림없고 사실은 지금 집 주인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좀 더 다정다감한 이런 모습을 더 연출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먹서먹한 게 있고 사실은 저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중앙일보 인터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와 관련된 이 수사 예. 했을 때 그 사실 그거 수사 안 할 거냐 하면은 후보로서 그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서먹한 건 사실인데 이제 만찬에 들어가서 예. 반주가 나온다고 예. 하니까 반주 또 몇 잔 들어가면 두 분 사이에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냉기류는 좀 이렇게 녹지 않을까 이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윤석열 당선인은 약주를 좀 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잘 하십니까? 네, 약주를 제법 잘 하시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주종을 좋아하신답니까? 조금 독한 소주 같은 독한 술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과거에 저도 한 몇 차례 같이 좀 예. 먹어봤는데요.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잘 하십니까?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러면 두 분이 약주 좀 하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얘기도 많이
것 같습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또 두 분이 또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털어내면은 국정을 좀 이렇게 넘겨주는 입장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도 않을까 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딱 장면을 보고 회동이 끝난 뒤에 분위기를 점쳐본다면 어떻게 웃으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당선인은 그 소주 폭탄 있잖아요. 예. 그 소주하고 맥주하고 예. 거기에 이제 멸치 안주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몇 잔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 두 분 같은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검사가 한직으로 떠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일약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신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거기에다 검찰총장까지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그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 관계에서는 사실은 서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이고 그 나라 일을 이제 두 분이 제일 그 중요한 일들을 맡으셨으니까 공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잘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에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으로 봤을 때는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사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사권 논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차차 논의하고 일단 만나자 이렇게 된 건지 오늘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또 회동을 앞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큽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두수 총장, 오늘 이제 회동인데 물론 수석보좌관 회의가 꼭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한 발언 시점이 좀 겹치니까 예. 짚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가 그 소득 3만 5천 불에 가까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K 방역기로 알려져서 전 세계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됐지만 이 확산은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 컬처라든지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그 평화 이런 것들을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전쟁 직전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런 걸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자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5년 전 촛불 시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누가 봐도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 네. 사실 이제 회동이 좀 결렬되고 그랬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제 인사권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감사위원 인선은 이제 매듭이 지었다고 보고 네. 사면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청사 집무실 이전하는 것 다 좀 사전에 정리가 끝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무 차원의 사전 정리는 안 됐을 거로 봅니다.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공간 이전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좀 협조적인 모습이었는데 NSC 회의 주제를 계기로 안보 공백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결심의 영역 같고, 그다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도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문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어떤 이제 해답을 내놓으시느냐에 달려 있다. 예. 실무 차원에서 이걸 조율해 가지고 지금 합의를 봐서 간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두 분이 배석자를 두고 식사를 하시고 좀 아마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누그러뜨린 다음에 일반적인 이야기 하신 다음에 또 별도로 따로 만나서 민감한 문제는 하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까닭도 아직은 사전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이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뭐 해결된다기보다는 뭐 예컨대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아주 강한 청와대의 이 이전과 관련해서 예. 문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해주시는 결단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풀려갈 수 있고 사면하고 추경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결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그런 문제도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완벽하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부 정리될 것은 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은 뭐 정리가 될 것 같고 예. 사면 문제도 저는 웬만큼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과 이 국정운영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청와대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뭐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NSC 이 소집을 해놓고 안보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두 번째 감사위원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규정대로 그냥 뭐 내가 임명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감사원의 의견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모들과 실무 부처의 이야기를 굉장히 수용을 많이 해서 판단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본인이 결단한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스타일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당선인 측과 이 인수위 측에서 이런 부처들을 설득하는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 여론을 아우르는 문제 여기들까지 좀 판단을 해서 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강요하듯이 해서는 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의원 전망은요?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전망보다는 오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 성과를 개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앞선 정부에서 개성할 부분은 충분히 개성하고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만 문제도 좀 늦게 깨달으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적폐청산이라는데 굉장히 촛불에 너무 격앙돼서 적폐청산으로 몰려가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좀 성과 개선을 말씀하시니까 뜨악하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만 잘 되면 다시 말해서 정권만 바뀌면 앞정부를 모든 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고 무조건 뒤집기 하는 이런 페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계기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 뭐 크게 저렇게만 된다면 작은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예,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는 모습 보셨는데 마침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을 잘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전망보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지난번 선거 이후에 38.1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은 46.7%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정평가가 더 많습니다만 긍정평가가 46.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가 잘할 것 같다.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49.6으로 더 많았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이 숫자 물론 여론조사고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전망치 46.0,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6.7.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당선인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처음 보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퇴임 지지율.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본인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율이 저거의 반밖에 안 됐어도 정권이 재창출됐으면은 훨씬 마음이 좋았을 텐데 아마 오히려 더 그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최저 기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6월 1일 날 있을 그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됐다라고 일단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만약에 진짜로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 그러면은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 최저 그 전망치로 있는 것이 그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너무 성급하게 이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러한 반향들이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옮겼더니 뭐 큰 문제 없더라.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김두수 총장께서는 윤석열 당선인 기대치가 저렇게 낮은 이유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일단 가장 최근에는 청와대 이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운 제1구호가 국민 통합이었고 국민 통합은 뭔가 이렇게 여야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했고 특별한 비리가 없고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좀 조용하게 국정을 이끌었다 이런 게 이제 종합돼 있거든. 그거는 뭐냐면 그래도 정권 교체 이 과정에서 선거에서는 치열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리 없이 뭔가를 이렇게 잘 관리해왔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제 첫 단추를 끼운 것이 국론이 충돌되는 사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국론이 충돌되니까 다시 정파적으로 갈라지고 이 정파적인 것이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점점 지지율이 내려오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본인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좀 발이 얽혀서 결과적으로는 역대 최저로 출발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일 의원, 뭐 네. 높았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또 낮게 출발해서 올라가는 게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기대치가 낮은 것은 좀 부담스럽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회동에서 좋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다. 지금 일단은 청와대 이전 문제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신구 권력의 충돌 이렇게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허니문 기간 없이 민주당의 또 정치 공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을 윤석열 씨라고까지 한 여당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도 계시고요. 뭐 K 트럼프, 망나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이 또 결집된 측면도 있고 당선인 쪽 입장에서도 이 사실은 일단 5월 10일 결코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반드시 상징적으로 종식을 시키고 새로운 직무 공간에서 이전하겠다는 걸 후보 때부터 약속을 해서 꼭 지키겠다는 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좀 더 이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저런 지지율이 나오는데 만약에 오늘 회동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해주시기로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시고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일종의 이제 가닥이 잡힌다면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은 저런 국민의 여론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 쪽과 인수위도 염두에 두고 좀 더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용하려는 이런 노력도 더 예.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 아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 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싼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한국 납세자 연맹이 그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법원이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빼고는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그럼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런 정보들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간 공개할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이 연맹 쪽에서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문제가 있길래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 다 조사해 보면 알지만 정말 뭐 싸구려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인데 너무한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심지어 논두렁식의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보죠. 법원의 그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게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어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주장과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식의 시즌2 간을 보는 것인가. 두고 봐야겠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길래 8, 9년 전 생각이 났어요. 14, 15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BBK 관련 뉴스가 난다. 갑자기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행이 이제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사전 기획하는 형태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논두렁 시계 같은 거죠.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심리 전단이 심리학자까지 동원해서 기획했던 뉴스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이 김정숙 여사 국가 브런치니 뭐 의상이니 하는 보면 그런 기시감이 있어요. 지금 고가 브로치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김정숙 여사가 찾던 브로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지금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명품 브랜드 브로치다. 이거 하나에 2억 원짜리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 쪽에서 밝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런 공격을 반박하는 쪽에서 그것은 영국 브랜드고 12.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짜리다.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성범 의원 2억 원짜리를 찾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그 설사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게 이제 치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 어디서 보니까 이건 또 국산에서는 2만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저거는 사실은
보석 전문가들이 보면 제가 다 알 거예요. 알 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진영 대결에서 파생된 거예요.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닌 걸로 유명했지만 김정숙 여사 아시는 대로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하시면서 적극적이고 옷을 화려한 걸 또 많이 입고 나가신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영부인은 어차피 정상회담에 배석해야 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대목이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잘못한 게 시민단체가 했을 때 적절하게 공개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개를 안 하고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다른 뭐 국가기밀이라는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항소를 해서 이거 15년 내지 30년을 못 들어보도록 해버렸으니까 이 문제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이죠. 제가 볼 때는. 박지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논란을. 글쎄요, 저는 뭐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특활비라는 문제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안했던 이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가, 특활비가 활용되는가, 또는 사적으로 유용되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나 인기가 좋으니까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이 최고위원까지 가세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격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 우리 한국 정치의 수준이 이제는 저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치 발전 없는 수준으로 다시 복귀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정당 간의 정치적 공방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한국 납세자 연맹 이런 데서도 뭐냐면 우리 한국의 공무원의 수와 월급과 복지비 이런 거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때도 잘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정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게 부족한데 그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은 예를 들면 이제 정상회담이라든지 외회 순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부속된 행태의 일정의 좀 지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영부인이 대한민국 그 패션 디자이너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옷도 입고 또 그런 뭐 브로치라든지 이런 장식도 하면서 그런 일종의 세일 외고도 하고 그런 데서 필요한 걸 했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의 그 공개 영역을 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는 원칙은 맞지만 이것이 정쟁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뛰어든 분 중에 한 분이 심평 변호사라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윤석열 후보 측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개인적 정쟁적 요소에 또 이거에 뛰어든 거고 이걸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또 최고위원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저 사안은 정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어떤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청와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 이유도 인정하고 이걸 뒤늦게 나중에 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뭐 자료를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수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가 양해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치가 2억이고 10몇 억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관련된 녹취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중 하나가 2억 원이 넘는다는 식의 주장이 넘쳐나죠.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그 브로치 고가품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수용하면서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써도 전부 다 카드로 내역을 남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몇 억짜리 브로치를 산다든가 왜냐하면 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혁진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니 공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납세자 연맹이 2018년도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특활비 지출 내역하고 꼭 집어서 영부인 관련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어요. 2018년도에. 왜 거부를 했냐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찾아보면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런 사실이 그렇게 뭐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한 3년 넘게 끌다가 그 2022년 2월 올 2월 달에 행정법원에서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다 해가지고 납세자 연맹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불복할 게 아니고 그냥 청와대에서 그래 그러면 이런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걸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소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논란이 이 정도까지 확산이 됐으면 청와대에서 그냥 밝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상일 의원 꼭 임기 말이면 저 특수활동비 얘기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또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5년 뒤에 또 김건희 지금 대표가 또 이 그동안 5년 동안 활동하시고 또 저런 일을 지금 민주당이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주는 것이 사실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거고 상권 분립 정신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항소를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15년 동안 그 정보를 우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건 사실은 그건 청와대의 행포일 수 있다. 그러면 청와대가 어떤 외교적인 행사에 김정숙 여사가 어떤 옷을 입어서 그에 대한 비용은 얼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줘야 다음에 대통령에게도 저는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이걸 계기로 이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좀 더 검소하게 의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저는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과연 검소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이제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두수 총장 이제 일부에서는 음모론적 시각에서 봅니다. 왜 이 시점에 저런 문제가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민단체가 소송하고 또 그 소송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는 꼭 음모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평 변호사가 개인 SNS에 이걸 올리면서 저 부분을 확산시켰거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거기에 또 가세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 동부지검 검사가 일종의 그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3년 묵은 수사를 이렇게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연쇄 파동을 일으키면서 뭔가 정권 말기에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 사안을 보면 김정숙 여사가 사치를 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국가의 어떤 낭비를 했거나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일정 액수가 서민들 수준에서는 넘어서는 액수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적 공격을 하면 분란이 되니까 청와대는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이제 갈수록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선거가 6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대구시장 선거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권영진 시장 이번에 3선 도전했습니다. 마지막이죠. 완전히 내가 성공한 시장으로 남고 싶다.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물급 홍준표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하방한다라고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또 여기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출마하는 과정에서 룰을 놓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죠.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려면은 사퇴하고 나와라. 그래, 나 사퇴할게. 오늘 김재원 최고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거의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달성 쪽으로 주소지도 옮겼답니다. 그러면 정말 선거판 볼만해지는 거죠.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출마할까가 아주 큰 관심인데 최근에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뭐 판단을 해주시고요. 정치인들은 제가 처음 생각할 때 선거에 나가려면 첫째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선거에 출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에 임해서 나중에 그럼 어떤 일을 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구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꼭 결심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넘기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 결심을 말씀드릴 때 네. 대통령의 의중도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한데 신성범 의원. 출마할 거고 대통령께서 나를 지지한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문장 어떻게 뭐 걸리 될지 모르지만 밝힐 것이다라는 걸 뭐 출마 선언이에요. 근데 예.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아시는 대로 그러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냐 이런 대목이잖아요. 결국 예. 제가 볼 때는 그 길을 택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찍어서 도와주면은 최고시장에 당선될 것 같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감히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의 생각, 특히 TK 아무리 연세 드신 분들도 연민과 동정,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비명하시고 정말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서 영어의 몸이 됐다 나왔다는 데한 짠하다, 불쌍하다 이런 연민과 동정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 시장으로 내가 정치적 지지를 보낸다는 대목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저는 볼 거다. 유권자들이.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현명한 내지는 유리한 유영하 변호사 유리한 구석은 저는 없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와줄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지원 유세를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거죠? 그 상당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상일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는 출마할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 사실상 허락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드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권영진 현 시장, 예. 홍준표 의원,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 아마 오늘 내려놨죠. 예, 최고위원을. 이 세 분이 이제 각축인데 사실 뭐 무림으로 치면 고수들인데 어떤 분이 되느냐. 홍준표 지금 의원은 감점 25%를 현재까지는 받게 돼 있어요. 예. 공관위에 아마 좀 이거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낸 것 같고 공관위가 제고할 수는 있어도 그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좀 버거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홍준표 의원이 어찌됐든 뭐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굉장히 치열한 경선을 했던 분이고. 홍준표 의원 말고 다른 분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제 예컨대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선 도전이라 예. 기존에 이제 인지도도 있고 한데 현재 그 무게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더 무게감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김재원 최고도 무게가 있는 분인데 이제 대구에서 사실은 이렇게 선거 도전은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저는 상당한 무소속으로 어느 정도 득표력은 발휘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 지지하기는 어렵지 예.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봐야죠 뭐. 예. 아무튼 이제 대구 시장판이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